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건설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열매입니다. 오늘은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시는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정책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강력한 정책이 한번 나오면 이제 진짜 시장이 잡히나? 이랬는데 이제 잘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정책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25번째 정책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주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래서 갑자기 위로 확 솟았다는 얘기는 전주 대비 그만큼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17년 초반에 정부에서 그랬죠. 우리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데 너무 갑자기 세게 움직인다 싶은 시점에 정확하게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깜짝 놀랐고 시장이 약간 잠잠해졌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갔고요. 전반적으로 좀 꿈틀꿈틀하는 정도였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18년에 또 오르니까 9.13 대책이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 9.13 대책 나올 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봤고 실제로 시장도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할 만큼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들어와서는 이제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엊그제 이 역대급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번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정책이 아니에요. 아주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된 거고, 그 배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정책이 나와도 시장이 별로 먹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집을 좀 공급해 주세요. 많이 지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드디어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게 이번 25번째 정책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냐? 원인은 누군가가 자꾸 돈벌이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으면 실수요자만 집을 사고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18년 이후에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에 우리도 살고 싶으니까 집을 좀 계속 지어주세요 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죠.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를 새로 짓는데 이게 허벌판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도권의 수요를 분산해서 흡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이번에는 GTX나 광역교통 2030을 연계해서 교통망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아침에 바로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GTX도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책이 발표가 딱 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장 좋은 집이 생겨 라는 반응보다는 GTX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역에서 환승센터가 생기지? 라고 하면서 이 GTX가 연결되는 곳곳에서 집값이 더 상승해요. 그래서 운정이나 킨텍스, 일산 킨텍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이 동네에 이런 가격이 나오느냐? 그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게 결국에 공급되는 효과는 나중에 30만 원 짓고 나면 분명히 충분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는 거죠. 서울 안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놔라 이런 요구가 많아지니까 작년 8월 4일에 드디어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정책이 바뀝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서울의 공급이었고요. 이 정책이 나오면서 태릉이나 용산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만한 지역을 이제 공공유휴부지 개발해서 아파트로 지어줄게요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두 가지였어요. 서울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으면 진짜 집값이 잡히겠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태릉은 언제 해요? 거기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리고 용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걸 쭉 다 더해보니까요. 이 정도 해가지고 서울의 공급이 충분하단 말이야? 게다가 곳곳에 있는 공공지, 공공성을 갖고 있는 택지는 다 모아서 정부의 영끌 공급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걸 개발하고 나면 이제 정말 공터가 없네? 라는 불안감이 또 생겼다는 거죠. 서울에 공터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 있죠. 집이나 건축물이 다 있습니다. 서울을 빽빽하게 건물들이 채워놓은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서울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공터에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서 이 공공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신청을 쭉 받았어요. 네, 보시면 각 지역마다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공공재개발 하겠습니다 라는 동네가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서 이렇게 가운데 딱 비어있는 데 보이시죠?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도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좀 있고요. 내 땅을 왜 공공임대로 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거부감이 있는 동네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추진이 약한 반면에 서울 전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 때문에 엊그제 나온 이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책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임대주택 누가 짓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 사업지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이 방식을 잘 살려서 서울에 더 많은 공급을 해보자 라는 정책이 나온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네, 2월 4일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뭔가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 재개발 언제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르냐면 법률상의 정의로는 재개발이란 도시 기반 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도시 기반 시설이죠. 이런 게 전혀 잘 갖춰지지 않은 동네를 새로 정비한다라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통으로 다시 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잘 있어요. 도시 기반 시설도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의 문제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다. 이게 바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부수면 재건축이라고 생각하고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들을 허물면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다르다. 또한 이거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나 이주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현금 청산자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시든 또는 내 집이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최소한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어주겠다 이러니까 서울에 지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책을 내놨는데 공터를 제공하니까 진짜 땅이 없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공공 성격의 재개발을 장려하면 임대주택도 서울에 지을 수 있고 새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그 안을 살려서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2월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3080이어가지고 이게 30대부터 80대까지인가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숫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를 제목에 쓴 거예요.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그래서 서울에 30만 개 이상, 전국에 80만 개 이상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을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제목에 붙어있죠. 공공주도다. 공공이 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흐름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집값 안 잡히는 이유는 투기꾼 때문이라고 했었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준 거죠. 도심 내에 추가 공급이 절실하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이제 엊그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절실한 도심 내 추가 공급 대책이에요. 이 진짜 절실하다. 왜냐, 저금리의 유동성은 높고 소득도 증가하고 가구도 분화되고 그러는 와중에 공급은 부족하다고 자꾸 걱정하니까 너희들의 걱정을 우리가 없애줄게 하면서 강한 대책이 나온 거죠. 가구수 증가 보이시죠? 16년도에 뭐 수도권이 12.9만 호 증가였는데 19년도에는 25.4만 호. 어떻게 된 걸까요? 1년 만에 왜 세대수가 갑자기 1년에 증가하는 세대수가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이거를 좀 이상하다. 원인을 좀 우리가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구수 증가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구수가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정책을 장려하면서 세대 분화를 더 빠르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대 분리를 빨리 해서 성인 되면 각자 한 채씩 가져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집은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사실 수도권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 127만 호 공급 대책 얘기할 때도 이미 수도권 3기 신도시 얘기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보다는 여전히 서울이 제일 관심이에요. 서울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9.3만 호, 도심의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11.7만 호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 저는 또 오랜만에 매우 솔직한 절박한 표현을 봤어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 자료에서는 주택 보급률 거의 100% 다 됐다. 주택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시면 특히 서울은 자가 점유율이 42.7%밖에 안 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 42%밖에 안 돼요. 라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전국 평균보다 서울이 훨씬 심각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함께 사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급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게 정책 발표되기 전부터 세미나 할 때 가지고 다녔던 자료예요. 제 보고서에도 작년에도 썼던 자료인데요. 가끔 그러세요. 왜 한강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집이라 함은 멀쩡한 아파트 한 채를 원하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단독주택 골목길에 살면 뭐 다세대에 살기도 했고 연립 빌라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빌라 사는 친구들이 뭐 그렇게 가난하다거나 사회적 편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다르죠. 집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신다는 거고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아파트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비중이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의 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는 42%만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건축물의 숫자로만 보면 서울의 건축물 중에 54%가 아파트니까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비중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비밀은 어디 있느냐? 서울은 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다세대는 세대가 분리가 된 거고요. 등기상 한 세대씩 거래가 가능한 게 다세대인 거고 보통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들이 월세 받는 집들 있잖아요. 주인집에 거주하고 밑에 지하나 옥탑방에 여러 집 세를 주는 집들 이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주택 보급률로는 우리가 집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번 정부가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던 이 자료를 정책 표면에 제시했다는 것이 저는 큰 변화라고 본다는 거죠. 집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누가 또 사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아직 저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 점유율이 별로 안 올라왔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 집을 사신 분도 있지만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 월세 가구가 자가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전세 사시는 분들이 30%가 넘었죠.
그러면 전세 그냥 살만해요. 근데 지금 계속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또 임대차법 때문에 갑자기 줄었다 이러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낼래? 아니면 대출받아서 집을 살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2년마다 또는 계약갱신을 한다고 해도 4년마다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2월 4일 발표한 정책 말씀드릴게요. 뭘 갖고 온 것이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서울에 93,000호를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으로 말하는 게 정비사업인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죠.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축 사업한다 하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주도적으로 단계마다 이 조합원들의 동의율을 얻어서, 동의표를 얻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인데, 조합의 문제도 사실 많았고, 조합의 비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과거에도 계속 공공이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합원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에요. LH공사, SH공사가 담당하면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끼리 해야 우리 주민이 제일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LH공사한테 맡기면 너무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또 공공기관에 계시는 그냥 월급 받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에서 서울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게 한다면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절차도 단축해주고 빠른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대대적인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이 조합 설립 단계, 이때부터 조합원 전체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요. 75%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별 2분의 1 기준까지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절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맞출 만큼 동의를 해야만 시작을 한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단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공기업이 예비지구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이내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해 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과거에 보시면은 조합 방식으로 하면 조합 총회할 때 75%와 나머지 25% 중간 막 서로 싸우고, 사업 시행 인가하고 나서 또 다음 조합 총회 때 또 싸우고, 각 단계마다 엄청나게 갈등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거를 초반에 50% 그리고 3분의 2 동의만 1년 안에 확보를 하면 절차 다 생략. 그냥 LH공사, SH공사 공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게. 그래서 5년 안에 사업 끝내줄게 라는 정책이니까 재건축, 재개발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좋아 라고 박수 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니 지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의 마을을 새로 바꾸는 건데 우리끼리 토론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지. 4분의 3을 동의하라 그래도 중간에 25%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절반 동의하고 3분의 1 동의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3분의 1이 가만히 있겠어? 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죠. 특히나 절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절반만 동의한 다음에 일단 예비지구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 직후부터 3분의 2 모집 만료 기간인 1년 동안, 1년 안에 못 모으면 이거는 사업 다시 꽝 하고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상당한 분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시간도 단축, 혜택도 많이 준다. 그래서 서울에 9.3만 호, 9.3만 호면 서울의 1년의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많아야 4만 5만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 3년치 물량 정도는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재개발 재건축 13년 소요되는데 5년 만에 이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재건축의 제일 이제 불만 요인이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요.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수익을 너무 막대하게 얻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은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잘해서 집값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공 직접 시행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걸 면제해 주겠다. 게다가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도 생겼는데 이것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당근책인 거죠.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을 하면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도 높여요. 바닥 면적이 늘어나면 집을 같은 땅 안에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많이 지어서 일부는 공공 임대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으로 해서 원래 사시던 분들은 집 한 채씩 받으시고 신규 분양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나눠 가지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더 많아요. 또 뭐가 있냐면 규모는 이게 더 크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는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11.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앞에 거랑 이거랑 합하면 20만 호가 넘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의 공급이라면 정말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세권에는 사실 예전에 박원순 시장 당시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지하철역에서 반경 몇 미터 거리 안에 있는 용지에 있는 토지주가 내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용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임대를 의무기간 동안 10년 동안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고 그 임대 요건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 토지의 용적률이나 종상향 그 종상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고 그다음에 중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죠. 종을 상향한다는 얘기는 각 종마다 최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가 있어요. 토지 면적이 100인데 200%다라고 하면 200평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종이 상향될 때마다 그냥 1,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 땅이 250%도 될 수 있고 300% 땅이 700%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종상향이라는 거죠. 바로 이 방식을 박원순 시장 당시에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역세권의 청년주택이 실제로 이미 지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에 들어갔죠.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 공공 방식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바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는 약간 좀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좀 많이 됐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재개발 재건축 동의를 낮추는 것도 논란이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토지주의 10%만 동의를 해도 일단 지구지정 요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동의해도 일단 사업을 검토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것도 물론 1년 안에 3분의 2 동의를 해야만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를 위해서 그 정도로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세권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서 법정 상한까지 계속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확보도 줄여줘요. 왜 주차장 확보를 왜 규제 완화라고 하냐고요? 주차장 없으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규제 완화라고 얘기하냐면 주차장을 지하로 깊이 파려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이 토지주 입장에서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법정 주차를 많이 해야 되면 많이 해야 될수록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놀랐어요. 1조 채광 기준. 왜냐면 건물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주거에 대해서는 앞집 창문이 보이거나 벽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조권에 대한 기준이 주거 용지에 대해서는 원래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상업 용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 장사하는 음식점이나 문, 벽 닫히고 지낼 수 있는 지역들은 별로 안 그렇죠. 그런데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이런 일조권 같은 것까지도 완화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라 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3080, 서울의 30만 호
이게 다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마무시한 공급량이 생기겠죠.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170만 채 정도 되고 집이 300만 채 정도 되는데 여기서 30만 개가 서울에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체 집의 10% 늘어나고 아파트의 거의 20%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일단 3080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대한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에 우와 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은 공공으로 시작해서 공공으로 끝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업 시행권만 공공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분양하는 일반 분양 주택도 LH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공주택을 지어서 7, 80%는 분양하고 20, 30%만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럼 분양하면 뭐가 달라요? 공공분양이랑 일반 분양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분양이랑 일반 분양은 분양의 대상이 다르고요. 청약의 가점이나 청약 들어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간과는 조금 다르게 기준 자체가 퀄리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주 고급화를 추구하기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양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데 다양성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개인들이 우리끼리 해볼게요 라고 하는 조합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공으로 와라 라는 게 핵심인 정책이다. 그럼 이거 싫으면 어떡해요? 싫으면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오래오래 걸리셔도 되니까 하세요 라는 거고요. 못하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인센티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아,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동의하면요 제 땅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뺏긴다라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조합한테 시행권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의 권한을 조합한테 위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 내 지분만큼 아파트를 돌려받으면서 정산 차익을 내가 내 지분이 더 많았으면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땅의 가치가 돌려받는 아파트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땅을 뺏긴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내 땅을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면 LH에 시행권을 주고 그러면 내 토지는 그쪽으로 가겠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영원히 뺏기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지어진 집을 내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내 집의 가격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몰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해요. 지금 결국 집을 왜 많이 짓고 싶은 거예요. 30, 40, 요새는 2030 얘기하시죠? 20대부터 영끌에 참여하고 있고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고 청약 경쟁률은 작년에 보니까 이미 100대 1이 넘은 지 오래예요. 서울은 뭐 추첨제로 가게 되면 몇백 대 1이 그냥 속출하는 상황이고 과천에 몇 개 단지 분양하는데 보니까 청약 통장 모이는 게 3개 단지 합해보니까 한 100만 개쯤 순식간에 모이더라고요. 1순위 통장 이제 4인 가구 만점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걱정도 많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는 불안해서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을 좀 달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분양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양질의 공급이 계속해서 옵니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기회를 주겠다라고 또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으로 신규 공급하는 물량들은 공공 분양이 7,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공 분양을 하게 되면 특별 분양과 일반 분양이 있거든요. 특별 분양은 뭐 다자녀 부양이라던가 노부모 부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분양이고 일반 분양은 그냥 청약통장 갖고 계시는 무주택자 분들인데요. 이 일반 분양 비중을 공공주택에서도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많이 청약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선택지가 다양해지는데 이걸 하시려면요. 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청약도 사실 거의 한 1시간 분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청약도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고요. 기존의 민영주택 일반 분양 신청하시다가 그 통장 그대로 가점 그대로 여기 넣으시면 당첨되기 힘드세요.
거기서 될 뻔했는데 여기 왜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점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기회를 많이 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기회는 많아지지만 워낙에 좋은 상품이라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랬죠. 정책 발표 딱 되고 나면 다음날 아니죠. 오전에 정책 발표하면 오후부터 그 동네 집 사러 간다고 난리가 나요. 땅 사러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는 투기 수요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그래서 정책 발표 직후, 정책 발표한 날부터 그 이후에 토지 거래나 주택 매매나 새로 하신 분들은 이후에 사업 구역으로 앞에 말씀드린 재개발을 하든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든 신규 취득하신 분들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줄 테니까 나가라 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수혜에 볼 만한 데가 대체 어디지? 나도 하나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시면 어차피 새 집은 못 받으시는 거죠. 오히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해당이 될지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정책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고 강한 정책이 나오면 또 어딘가는 또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블럭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신규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으면 안 되겠죠. 지으면 자기 나중에 청산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도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됐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발표해버리니까 당장 혼선이 생겨요. 몇 달 후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나중에 청산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요. 땅을 지금 사는 것도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이번 대책에 제가 많이 받은 질문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규모냐? 기존 아파트 총량에 비해서 얼마나 큰 규모예요? 네.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서울 아파트 전체 규모에서 전체 재고의 10% 그리고 전체 아파트의 2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다.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앞서 발표됐던 수도권 127만 호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205만 호의 대책이죠. 이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래서 89년, 90년 이때 당시에 서울의 인구 밀집이 엄청났을 때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 공급 200만 호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수준인 겁니다. 80년대 말 집이 없을 때만큼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는 분명히 맞고요. 어느 지역에 들어와요? 특정 지역을 특정할 수 있나요? 이거 글쎄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사실 저보다도 열심히 보시는 대한민국 1000만 명이 전문가 시대라서 저 말고 다른 선수분들이 특정 지역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일부 추측성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국에 사업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는 3분의 2의 동의율을 1년 안에 찾을 수 있느냐,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도 어떤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동의율을 못 맞춰서 못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언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언제 분양받냐고요? 이게 좀 참 답변 드리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속도로 아주 빠르게 추진이 됐다라고 한다면 분양 시점은 제 생각에 빨라야 3, 4년 후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죠. 물론 역세권에 원룸 위주로 공급하는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족이 있으시고 일반적으로 방이 여러 개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안정이 될까요? 저는 사실 이번 정책 자체의 취지도 좋고 방향성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보완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시간이 원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파트는
갑자기 뿅망치를 뿅 해서 이렇게 내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무주택자 분들이 마음이 바쁘시잖아요. 기다려야 될까? 사야 될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개개인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의 이제 실책이라면 실책이라고 정책의 과오랄까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계시는 부분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초기에 너무 많이 줬다라는 부분이에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는 현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에는 혜택을 준다고 했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준다는 거,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17년에서 18년 될 때 폭증했죠. 반짝 뛰었고요. 19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작년 하반기에 다 없앴죠.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 못해 라고 일시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대하죠. 임대사업자 폐지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한이 만료되면 팔 거야. 저는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준 것도 좀 문제였지만 갑자기 없앤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를 도입했던 취지는 민간 임대시장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당장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살려면 임대를 해준 사람이 필요하죠. 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또 세입자를 1년 만에 내쫓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화해서 이 시장의 임차 시장을 좀 안정시켰다라는 취지는 좋았다라는 거죠. 혜택을 너무 많이 줬던 것 뿐인데 이걸 갑자기 폐지해버리니까 지금은 이 정책 폐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사업자 했다가 만료된 거 중에 알짜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나 이건 꼭 챙겨야겠어 라는 집으로 본인이 거주하러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고요. 전세 월세 원래는 임대사업자 하면 1년에 5% 이상, 2년에 5%죠. 5% 이상 못 올리는 건데 그냥 이번에 다 폐기하고 만료되면 내가 들어갈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저가 지역은 이걸로 인해서 실제 매물이 많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에 매도 물량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걸 기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물량 진짜 많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보자. 글쎄요. 18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최소 5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대차 3법이 저는 좀 도입 시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올리면 자기가 들어간다라는 사람들이 부쩍 생겼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시세만큼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보장해줬는데 집주인이랑 연락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하다 보면 서로 논쟁이 붙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입자로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집을 언제 사야겠다고 결심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 나 이거 팔아야 되니까 집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올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1주택의 실거주 강화 이 정책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옹호론이냐, 너도 다주택 투기꾼이지, 뭐 이런 비난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아니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현 정부 정책이 한두 개로 그런 게 아니라 2017년 파리 대책에서부터 집은 한 채만 사세요. 그리고 그 집에 오래 거주하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철학이에요. 전 장기적으로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절반은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절반은 남의 집에 살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이 임대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절반 살고 있는 사람 가만히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임대를 줬던 집들 중에 어떤 거세인가를, 어떤 집인가를 내가 세금 때문에 그냥 팔지 못하겠다, 여기 들어가야겠어 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들을 또 하나씩 자식들한테 증여도 해줬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임대차 시장, 원래 존재했던 전세 월세 시장에 집이 없어서, 살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유 기간을 맞추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임대차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서러워서라도 내가 내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는 30년 초과 노후주택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건물이 많기도 하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 수는 55만 개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공공 방식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재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을 규제해왔다, 이 정부가 재개발을 못하게 하고 재건축을 규제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더 규제하면 되는데 왜 공급 확대를 얘기하느냐, 이상하다,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건설 공사를 서울 전체를 다 멈추고 우리 아무도 개발하지 맙시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도 개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격이 안 오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제 규모가 있고요. 낡아서 쓰러져가는 것들은 분명히 개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이 방식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각자 사업성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재건축은 규제를 하는데 재개발은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니네가 시세 차익을 크게 보면서 새로 지을 필요 있어? 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낡은 집은 고쳐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거를 그래, 할만하지, 이런 동의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좀 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강남 서초 송파구의 가격을 더 띄우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는 재개발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 동네 한강 맞은편에서 재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은 뭐라고 하죠?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됐는데 새 아파트 너무 좋아하면서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이게 오르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강남구 가고 싶어, 위치가 최고지, 아니 한강변으로 갈래 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아놔도 입지가 좋은 동네는 가격이 내려가질 않더라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규제를 풀어주고 어디는 규제를 하는, 이런 조이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반복될 때마다 호재와 악재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나거나 공급 확대 효과가 있거나 또는 진짜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그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 초만 해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작년 초만 해도, 작년이 이제 7년째, 6년째, 7년째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그만 오를 때도 됐지, 그리고 살 사람 다 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오히려 더 사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폭발한 거죠. 다주택자는 분명히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매매 보시면 2006년 집계 이후에 전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집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음에 바로 하락 반전에서 급락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집은 많죠. 주택 보급률 100% 넘는다, 집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는 없는데, 이거는 재밌는 조사예요. 2019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각자 살고 있는 집에서 어디로 이사가고 싶어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91%,
나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음에도 10명 중에 9명은 아파트에 살래요. 그런데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40%,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도 43%, 다른 주거 형태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나도 아파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수요 예측과 앞으로의 수요 예측은 좀 변해야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요. 90년대 아파트의 증가, 그리고 이 수요층이라고 하죠. 집 사시는 분들이 3040인데 90년대생이 온다는 거예요. 90년생이면 이제 올해 31살, 32살이죠?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금 대체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부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가난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 90년대생, 80년대생들을 아파트에서 키웠어요. 이 사람들이 세대 독립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빌라에 살 수 있지만 빌라를 덥석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도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는 동시에 근데 90년대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지었죠. 전국에 550만 호, 그리고 아파트만 370만 호가 90년대에 지어졌어요. 30년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이만큼을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들을 새 아파트로 새로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이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수급이 잘 해소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집을 또 누가 사는 걸 고민하게 될까요? 고소득층은 제가 보니까 이미 많이 사셨어요. 자가 점유율이 상위 가구 같은 경우에는 76%가 자기 집에 이미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 가구,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나 보증부 월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려되는 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다 아파트에 맞춰지고 모두 아파트를 바라보는 사이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하위층이고요. 전세가 줄어들었죠? 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임대사업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동시에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간 과도기에 실수요층 입장에서는 월세 낼래 아니면 이자 비용 내면서 내 집 살래 조금 평수를 줄여서라도 내 집을 사야 돼 이런 갈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어떤 이제 금융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 건전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야, 너 어디 가서 집값 모른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 샀다가 너 때문에 큰일 나면 어떡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저도 불안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산을 사라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저도 이 부채가 부담이니까 매일 들여다봐요. 그런데 보시면요. 숫자 자체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금리도 그만큼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갚는다라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려면 대출금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나오죠. 놀랍게도 2008년도 지금 대비해서 절반도 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때보다도 지금의 이자 비용이 낮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출 총액은 늘어났지만 이자 비용 자체는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 그건 문제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뭐 개개인의 사정은 다 다르고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제 기억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을 10년 정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길어야 20년 받으셨어요. 최근에는 어때요? 30년.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심지어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자 내려가서 이자 비용 내려갔죠. 원리금 상환이라는 거는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원금 부담이 단기엔 작아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총액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다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
물론 제일 큰 변수는 저금리예요. 금리 맨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잠깐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 2017년도에 정책 효과도 있었고 18년도도 있었지만 사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전망이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금리가 바닥으로 가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대출을 부담스러워 하겠죠. 이게 언제가 올지는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데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는 계속 가더라. 미분양이요. 미분양 지표 어떤 동네 집을 사실 거면요. 주변에 신규 미분양이 있는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그 집이 안 팔렸다라는 얘기는 다른 재고주택, 기존에 오래된 집들은 더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새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가게 되면 그만큼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집값이 쉽게 잘 안 올라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2005년, 6년, 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을 규제했었는데 이때는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17만 호가 넘었었어요. 중공업 미분양, 다 지었는데 미분양인 상태인 것들도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미분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없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안 팔리고 있어요. 이런 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방의 일부 지역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가능성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 라는 수준이고요. 집을 사실 때 고민하실 만한 분들, 지금 이미 사신 분들이 또 사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규제는 분명히 강하고 이제는 한 채 더 산다고 해서 옛날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은 전세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차트를 업데이트를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본 적 없는 각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뭐 한 번에 시세를 2억, 3억 올렸다가 안 나가서 전세 물량이 좀 쌓여있는 동네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다. 집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에요. 이 참 전망이라는 게 뭐 맨날 맞으면 제가 신이죠. 틀리니까 저도 고민도 많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까 늘 고민을 하는 건데요. 제가 그나마 여기 쓴 세 가지 이 요인은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전세난의 심화. 두 번째는 양극화. 부자 동네가 더 부자가 되고 소외받는 지역은 더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는 동시에 토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는 한 토지에 여러 층을 짓거나 바닥 면적을 높이는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야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토지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큰 변수는 일단 금리라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확 인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백신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금리가 반등을 합니다. 백신이 성공하면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다시 낮추고 부채를 줄이는 구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백신도 뭐 알 수 있나요? 지금은 변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제가 늘 주장해오던 거, 사고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과감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정책 발표를 보고 일단은 반가워요.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반갑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예정지구 선정했어요. 여기 진짜 할 거예요 라는 데가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지구 선정하는 거는 동의율이 50%,
또는 역세권은 10%여도 할 수 있지만 진짜 확정되는 거는 1년 안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진짜 사업이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그래서 집을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고민하실 텐데 일단 20대 사회초년생 분들은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월 10만 원씩 매월 또박또박 청약통장 납입하시면요. 공공에 대해서 공공주택 분양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3080 전부 공공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납입 횟수와 얼마 동안 통장을 가지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 많다고 한 번에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 아니고요. 10만 원씩 오랫동안 넣으셔야 돼요. 이런 준비하시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전세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고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동네들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집을 사는 게 좀 낫겠다라는 고민이 되시면 매수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반응이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